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7월보다 2배 늘며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4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노년 부양비 역시 세계 최고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이 내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쳐 연내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마트가 노조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저지한 것이 알려지며 이마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8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달인 7월보다 2배 높아지며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7월 0.07%에서 8월 0.14%로 2배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등 빌라마저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칼을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서울 집값을 상승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4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2045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7%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67년 노인 비중은 47%까지 오르는 반면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 부양비 역시 세계 최고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통계청은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 인구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20.4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국전력의 부채 증가 등이 꼽힙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며 건강보험공단의 부채 규모가 전년보다 늘었고 특히 한국전력의 부채가 연료비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채 규모가 12조 3천억 원 증가했다는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 39개 공공기관 전체 부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19조 9천억 원 늘어난 498조 9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3%포인트 상승한 170%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2023년 39개 공공기관의 자산 규모는 935조 원, 부채 규모는 586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한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이 내일 열립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곳은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KCGI 정도인데요. 채권단과 인수희망기업이 매각 방식과 인수가격에서 의견 차이의 흥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세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 가격만 조 단위에 이르며 올해 최대어로 떠올랐던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 분위기는 냉랭합니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KCGI뿐. 당초 인수전에 뛰어들 것으로 점쳐졌던 SK와 한화그룹 등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요인은 매각 방식과 인수 가격. 정부와 채권단은 통매각 방식을 내세웠지만 기업들은 2조 원의 몸값을 감안해 분리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로 항공업계 실적이 곤두박질 친 것도 악재입니다. 항공 여객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팩트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네. 항공기 적자로 돌아섰다고 시너지 효과가 있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기존의 입장 그대로 변함은 없는 거고. 이러한 분위기로 당초 계획됐던 연내 매각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외적 위기가 이어짐에 따라 하반기 적자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공운송업을 할 여건이 그 몇 개월 사이에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항공업계가 전부 적자로 전환되면서 이게 돈을 벌겠는가 하는 그런 그 우려, 기업 가치도 하락하고 이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던 그 시너지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낙관적인 게 별로 안 보여요. 아시아나 매각은 내일 예비 입찰 후 11월 최종 입찰과 함께 우선 협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이마트가 노조원들의 자발적인 일제 불매 운동을 막아선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가 지난주 단독 보도한 영상은 조회수가 벌써 76만 회를 넘어섰다고 하고요. 여러 커뮤니티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며 이마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이마트의 불매운동 저지가 알려지자 지난주 주말 시민단체 촛불문화제에서도 이마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마트 주가도 하락하며 여파가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문다희 기자입니다. 이마트가 노조원들이 달고 있는 노제팬 배지를 떼라고 일제 불매운동을 막아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마트 노조가 사측의 일제 불매운동 저지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으나 이마트 사측은 도리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가 지난 금요일 보도한 영상은 지난 주말 동안 유튜브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조회수는 76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이마트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트 사측은 지난주 노조의 공식 입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재가 시작되고 증언이 확보되자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보도가 나가자 7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아베규텐 시민행동은 지난주 공식 논평을 내고 이마트는 노조의 자발적 일제 불매운동을 저지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지난 주말에 열린 아베규탄 7차 촛불문화제에서도 이마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마트 노조 박상순 부위원장은 이마트에 대해 왜 국민에게 일본 제품 거부 운동을 알리는 일을 취업규칙으로 묶어두는지를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트에 물품이 많아서 일본 제품을 하지 않더라도 대체재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좀 그렇게 불매 이런 거를 이제 막는다는 게 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마트는 현재 이번 결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마트의 이런 정책이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노조원들은 노제팬이라고 하는 배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소극적인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나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또 이제 이게 이마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할 여지가 커지는 거죠.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이마트가 직원들의 자발적 일제 불매 운동을 막아서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7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규탄 시민행동이 공식 논평을 내고 이마트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베규탄 시민행동의 한선범 언론팀장과 이마트 사태 또 일제 불매운동 양상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문다혜 기자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베규탄 시민행동 일단 어떤 단체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해서 지금 아베 정권이 이 배상을 거부하고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맞서서 국민의 분노를 보여주자 이런 취지로 민주노총이나 전농 같은 대중단체들 그리고 그간 이제 위안부 문제로 계속 활동해왔던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한국 YMCA나 흥사단 그리고 한국 진보연대 같은 이제 사회단체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구성한 연대 단체입니다. 네. 자, 이제 이마트 사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보도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가 직원들의 자발적 불매 운동을 막아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죠? 네. 이마트가 일제 불매 운동에 동참해서 일본 상품 안내 거부를 하고 있는 노조원들에게 일본 불매 안내 거부 배지를 떼라고 지시한 사건입니다.
이마트 노조는 자발적인 반일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지난 8일 이마트에 이에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사측은 이렇다 할 답변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요가 아닌 권유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비난 여론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마트 결정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들 마트 가보셨겠지만 마트에는 거의 모든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제품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제품을 살 수가, 대체재를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매출에 영향을 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이 문제가 어떤 뭐 정파적으로 뭐 이렇게 딱 갈려가지고 이게 뭐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더 크게는 뭐 이마트보다 훨씬 어려운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택배 기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이제 독립운동은 못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 이런 이제 자세로 이렇게 자기 손해 감수해 가면서 하시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기업인 이마트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부분, 예. 그리고 또 심지어 이제 노동자들이 하는 거를 이제 가로막는 이런 부분이 참 이 뭐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강요되는 건 아닌데 이제 좀 많이 아쉽죠. 예. 아쉽다라고 지금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안내 거부 배지를 떼라고 한 거예요. 다른 대형마트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른 대형마트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문 기자? 네, 제가 지금 취재한 바에 의하면 대형마트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중에서 현재 일제 불매운동을 저지하는 곳은 이마트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도 앞으로도 자발적인 직원들의 일제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저지하지 않을 뜻을 밝혔고요. 다만 롯데마트는 현재는 이마트처럼 정책적으로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약간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마트 본사의 정책이 뭐 노조 탄압이라는 것과 신세계그룹과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면서요? 네. 먼저 이마트는 배지를 떼라고 하는 근거로 취업규칙 중 근무 시 복장에 대한 규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취업규칙이 지난 2011년에 이마트가 노조를 설립에 대비해서 조합원들의 징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결국 노조의 자발적인 반일 운동을 구실로 노조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또한 이마트를 소유하고 있는 신세계와 일본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신세계그룹은 지난 1930년도에 설립된 미츠코시 백화점 경성점을 당시 삼성 이병철 회장이 불화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1930년까지 지금 올라가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시민사회 단체들에는 뭐 어떻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믿고 싶지 않은 일이죠. 예.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저희들도 뭐 그럴 것이고요. 많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저희는 계속 이 문제를 주시하면서 좀 필요하면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이를 지켜보시겠다라는 말씀 자체는 지금 노재팬 운동이 한마디로 과거의 양상과는 좀 다르게 장기화되고 있고 전 세대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러한 완강한 저항 운동에 대해서 전개되는 이런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동안의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뭐 일본 당국 관계자의 뭐 망언이라든지 독도망언이나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그런 맥락이 큰데, 이번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뭐 장기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 판결도 굉장히 근본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베 정부가 이거를 우리나라 반도체 주력 산업인 이제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근본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뭐 몸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말을 뭐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그러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 것들을 뭐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제음 불매운동의 여파가 적지 않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국민들의 불매운동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문 기자? 네, 파급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불매운동의 성격은 일시적 사회운동을 넘어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얼미터 불매운동 관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해도 불매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실제로 일제 불매운동과 관련된 회사들은 치명타를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는 지난 7월 매출이 40%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서 종로 3가점, 월계점, 구로점 등이 폐점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유급 휴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DHC 코리아는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정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사실상의 철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불매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 대표적인 일본 상품들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운동 말고도 뭐 아베 규탄하는 촛불문화제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지난 7월 20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8월 15일 그리고 24, 30일까지 31일까지 해서 총 7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뭐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그리고 일부 국내에도 있는 이 아베 정권의 어떤 동조, 공감하는 어떤 흐름들을 또 규탄을 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그런 구호들을 외치고 광복절에는 거의 10만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국민들의 분노와 의지를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촛불문화제 실시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향후의 계획 궁금하고요. 아베 규탄하는 움직임들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촛불을 통해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 아베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을 우리 국민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일본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된 이 새로운 한일 관계를 수립하겠다라는 어떤 국민의 열망들이 보여졌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이제 커지면서 이 정부의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종료 결정도 내려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마트 사태로 살펴본 일제 불매운동 상황에 대해서 아베 규탄 시민행동의 한선범 언론팀장 그리고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는 늘고 있고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역시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증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해야 할지 증권부의 김성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소폭 반등은 나왔는데 어땠는지 전반적인 시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증시가 미중 무역 전쟁 완화 예감에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7% 오른 1969.19에 마감됐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1,330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619.81로 1.52%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팔자 기조를 보였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42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예,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의미 있는 반등으로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 증권사들도 이번 달까지는 우리 증시가 좀 조정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고 또 무역 협상에 대한 카드들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이번 주 코스피 범위를 1900에서 1950포인트로 예상했고 NH투자증권도 1900에서 1970포인트로 전망했습니다. 하단을 더 낮게 잡은 증권사도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880까지 하단을 잡았고 교보증권은 1850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본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 증시는 그렇다면 언제쯤 나아질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에 우리 증시의 회복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때문에 당장은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많은 반응입니다. 하지만 4분기 이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 4분기 이후에는 바닥권에 있던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우리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을 했고요. 또 이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시가총액 상위 업종에 속한 대표적인 원화 약세 수혜 업종들이 실적이 회복되면서 이것이 우리 증시 전체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장 경기가 공급 조절과 수요 회복으로 4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영향들이 나오고 있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부의 상황으로 좀 들여다보면 중국의 맞대응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심해질수록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 지지 세력인 농민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 대선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도 타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보면 4분기 이후부터는 좀 잠잠해질 것이다,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가요? 네, 대부분 이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투자를 하려면 이 저평가 매력이 있고 고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예상 배당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금리 인하 기조 덕분에 배당 수익률의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은 고배당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효성, 기업은행, 세아베스틸, 메리츠 종금증권, 한전, KPS 등을 추천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는 BNK금융지주, 대한유화, 포스코, 한화, KB금융, LG상사,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꼽힙니다. 이 밖에 2, 3분기가 기업 실적의 좀 저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기업 중에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IT,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솔브레인, SNS텍, 카페24, SKC, 코인테크 등이 포함되고 또 LG생활건강, 솔리드, 고려아연, 에이스테크 등도 추천주로 꼽힙니다. 네, 오늘은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혼란한 우리 증시의 전망과 투자 전략들까지 증권부의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철에는 미세먼지가 적어 쾌청한 날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대기가 불안정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5월, 3월로 잠시 돌아가 보자면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이 있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을 했고요. 여기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올겨울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단기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를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올해 미세먼지 추가 경정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 중에 환경부 예산이 1조 645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죠. 자, 이것은 올해 환경부의 미세먼지 예산 1조 950억 원과 비교하면 거의 97%가 늘어난 수치로 정말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관련 추경 편성은 관련 법률 8개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정 조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의 말처럼 미세먼지는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막대한 돈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국민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죠? 자,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6,41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려다가 보니까 사회 경제적 편익 산정을 위한
어떻게 보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서울연구원은 무작위로 추출된 서울시 551가구를 대상으로 대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최근 평균보다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자, 이제 개별 가구에서 세금의 형태로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먼저 물었어요. 예. 자, 그랬더니 서울시의 가구당 연평균 지불 용의액은 13만 8,107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총 가구 수를 감안하면 서울 시민의 미세먼지 관리 정책 총 지불 용의액은 매년 5,407억 원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면 나는 이 정도 돈을 더 지불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액수가 13만 원 이상입니다. 연간. 생각보다 많은 액수네요. 네, 그렇죠. 이제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잘 관리를 해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5년에 세제곱미터당 15마이크로그램이 된다고 가정할 때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민의 미세먼지 건강 영향 개선 이익은 연평균 4,139억 원으로 서울연구원은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산업 총생산액도 올라가면서 연평균 160억 원 정도가 증가를 하고요. 가시거리 개선에 따른 편익은 연평균 최소 438억 원에서 최대 1,4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연평균 최대 5,7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지금 서울시에서 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시가 현재 미세먼지 관리에서 투자하고 있는 연평균 예산은 1,60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로 5,700억 원의 이익이 있다면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서울연구원의 이번 비용 편익 분석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 편익 분석은 아니고요. 또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대상 연도가 다르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세먼지 관리 비용과 그렇게 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정량화한 연구라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과 산업에 주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저는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J그룹 장남의 마약 밀반입 적발 소식,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재벌 3세의 마약 연루,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결국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벌 3세야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라는 반응 말이죠. 어제도 오늘도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주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증시 리스크 중 재벌 3세의 리스크가 상당하다라는 외국계 리포트가 오늘도 어김없이 맞았다는 게 씁쓸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